아빠, 제발 도와줘. 나 지금 잡혀 있어. 그 울먹이는 목소리 하나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단 3시간 뒤 나는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내 딸이 아니었다. 5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은행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박철수 노인의 손은 송금 영수증을 꽉 쥐고 있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창구 직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노인을 내려다봤다. 어르신, 이게 벌써 3번째 송금이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제발 빨리 좀 보내주시오. 우리 딸이 위험해요. 옆자리 대기 고객 중 한 명이 피식 웃었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또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냐? 요즘 늙은이들 맨날 저러더라. 그 말이 박노인의 귀에 들어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다르다. 분명 내 딸 목소리였다. 창구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사기 정말 많아요. 딸분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 딸 휴대폰을 빼앗았대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은행 안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러니까 당하지. 아이고, 또 시작이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노인의 아내 순자는 남편 옆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보, 빨리 보내요. 우리 지은이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1시간 전 받았던 그 전화를 떠올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딸 지은이라고 뜨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엄마, 나야 지은이야. 지은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사람들이 날 잡아갔어. 뭐? 무슨 소리야? 지은아. 엄마, 제발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 5천만 원 보내주지 않으면 날 죽인대. 그 순간 전화는 끊겼고 곧바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걸려왔다. 어머니, 따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 보내주시면 무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따님 죽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딸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창구 직원은 다시 한번 물었다. 어르신, 정말 보내시겠어요? 저희가 책임 못 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송금 절차를 진행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딱, 딱, 딱. 매번 키를 누를 때마다 박노인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그의 평생 모은 돈이었다. 퇴직금에 연금 모아둔 것까지 노후 대비로 아껴둔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딸만 살면 됐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울었다. 이제 우리 딸 풀려나는 거지?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영수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점점 흐릿해졌다. 은행을 나서는 두 노인의 뒷모습을 본 창구 직원은 동료에게 말했다. 또 당하셨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왜 그렇게 쉽게 속는지 모르겠어. 딸한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되는데. 두 직원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박노인 부부는 이미 은행 문을 나선 뒤였다. 거리는 시끄러웠다. 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하지만 두 노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이제 전화 오겠지? 딸 풀어줬다고. 박노인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봤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는 다시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아? 왜?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 정말 보이스피싱이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다. 분명 딸 목소리였다. 울먹이던 그 목소리, 아빠라고 부르던 그 떨림. 가짜일 리 없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도 휴대폰만 바라봤다.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거실 탁자에 앉은 두 노인은 말없이 휴대폰만 쳐다봤다. 전화 와야 하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져갔다. 그때였다. 따르릉. 박노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 박노인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우리 딸은요? 딸 풀어줬어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부족합니다. 2천만 원 더 보내주셔야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지금 보내지 않으면 따님 다칩니다. 1시간 안에 보내세요. 잠깐만요. 우리 딸 목소리 좀. 전화는 끊어졌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봤다. 박노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여보, 뭐래?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또 보내면 되지, 집이라도 담보로 잡으면.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들어갔다. 그때 거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다. 탁자 위에 놓인 딸의 졸업사진이 빛났다. 활짝 웃고 있는 딸의 얼굴. 박노인은 그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박노인 부부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이번엔 두 번째 송금을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은 두 노인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들 또 오셨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천만 원만 더 보내면 딸을 풀어준대요. 직원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어르신,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요. 경찰 신고하세요. 안 돼요. 신고하면 딸을 죽인대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다. 직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딸분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직장에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 안 받아요. 휴대폰을 빼앗겼다니까요. 박노인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러니까 당하지. 요즘 누가 그런 수법에 속아. TV에서 맨날 나오잖아. 옆에 앉은 남자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딸 생각에 자존심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창구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저기 어르신.
제가 봐도 이건 100% 사기예요. 납치범이 은행 송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보통은 현금으로 요구하죠. 박노인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맞는 말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면 납치범들은 항상 현금을 요구했다.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 속 남자는 분명히 말했다. 은행 송금으로 보내세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박노인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쳤다. 혹시 정말. 하지만 곧바로 딸의 울음소리가 떠올랐다. 아빠 제발 살려줘.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절박함. 가짜일 수 없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됐습니다. 그냥 송금 처리해 주세요. 창구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어르신,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송금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었다. 박노인 부부의 집 담보대출로 급하게 마련한 돈이었다. 딱, 딱, 딱. 키보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박노인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종이가 축축했다. 손에서 땀이 났던 것이다. 두 노인이 은행을 나서자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에휴, 저 나이에 저러니 자식들도 불쌍하겠다. 순자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눈물이 났다. 분함과 수치심이 뒤섞였다. 은행 밖 벤치에 앉은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다.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겠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분명 우리 딸 목소리 맞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키운 딸인데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 맞아. 박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만약 정말 사기였다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걸어서 갔다. 버스비조차 아까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거실에 앉은 순자가 물었다. 여보, 이제 전화 오겠죠? 돈 다 보냈으니까. 박노인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다. 그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여전히 받지 않았다. 왜 안 받는 거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역시 받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불안이 얼굴에 가득했다. 혹시 딸한테 정말 무슨 일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노인은 아내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6시, 7시, 8시. 전화는 오지 않았다. 두 노인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다. 저녁을 먹지도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회사에 전화해 볼까요? 딸 회사.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회사 번호를 찾았다.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기업입니다. 아, 혹시 박지은 대리 계신가요? 박지은 대리요? 지금 퇴근하셨는데요. 퇴근이요?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6시쯤 나가셨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하시던데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다. 회식이래요. 회식?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회식이라면 납치당한 게 아니라는 건가? 그 순간 순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오늘 팀회식이라 늦어요. 걱정 마세요. 11시쯤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지은. 순자는 화면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박노인도 그 문자를 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아까 그 전화는. 박노인의 목소리가 잠겼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지은이가 휴대폰을 빼앗겼을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지은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였다. 밝고 건강한 목소리였다.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 식당이에요. 팀회식 중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밝은 목소리였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박노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박노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가 남편을 부축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 그 전화는 뭐였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7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보낸 그 돈. 아니야, 아닐 거야.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순자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남편에게 건넸다. 여보, 지은이가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휴대폰 스피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괜찮으세요? 왜 그래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댔다. 지은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무 일 없어? 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저 지금 회식 중이라니까요. 다들 옆에 있어요. 밝은 목소리, 웃음소리, 멀리서 동료들의 떠드는 소리도 들렸다. 박노인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아까 너 납치됐다고. 납치요? 아빠, 무슨 이상한 꿈 꾸셨어요? 저 멀쩡해요. 전화를 끊은 박노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자도 옆에 털썩 앉았다. 여보, 그럼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7천만 원. 박노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7천만 원. 퇴직금, 연금, 집 담보 대출, 다 날아갔어.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참 후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네, 어르신. 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어디 계세요? 박노인은 주소를 말했다. 전화를 끊고 순자를 쳐다봤다. 경찰서 가야 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밤10시 경찰서 민원실은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다. 어르신, 요즘 이런 피싱 사기 정말 많아요. 특히 가족 사칭하는 수법이 흔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어요.
제 딸 목소리랑.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 합성이 가능합니다. 짧은 SNS에 음성 파일 올라간 거 있으면 그걸로 만들 수 있어요. 박노인은 멍하니 경찰관을 바라봤다. AI, 목소리 합성? 그럼 그 울음소리도 가짜였단 말입니까? 네, 전부 가짜입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서 구분이 어렵죠. 순자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범인들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좌 추적은 들어가지만, 그럼 우리 돈은 다 날아간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궜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일단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 통장 거래 내역이랑 통화 기록 제출해 주세요.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서류 작성은 1시간이 걸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거실 불을 켜고 들어선 두 노인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에는 은행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다. 5천만 원,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 순자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여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바보였어. 왜 의심을 안 했을까? 왜 딸한테 먼저 전화를 안 했을까? 여보, 은행 직원이 말렸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했잖아. 근데 난 듣지 않았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미쳤어. 7천만 원을 그냥 보내버렸어. 순자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린 그냥 딸이 걱정돼서. 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고 있었다.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자책,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은이 집에 찾아왔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데? 지은은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다. 박노인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지은아,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전화, 송금, 경찰 신고까지. 지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그래, 다 보냈어.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빠, 왜 저한테 먼저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그럼 회사에 전화하셨어야죠. 제 동료들한테라도 연락하셨어야죠.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곧 자신의 말투를 후회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죠. 지은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그대로 울었다. 괜찮아요, 아빠. 돈은 다시 모으면 되죠. 하지만 박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 돈을 다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박노인 부부의 삶이 바뀌었다. 집을 팔아야 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 지은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박노인은 거절했다.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우리 때문에 고생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평생 모은 돈, 노후 준비, 전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밤마다 박노인은 악몽을 꿨다. 전화벨 소리,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송금 버튼. 아빠, 제발 살려줘.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소리를 지르며 깼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가 남편을 흔들었다. 박노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꿈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끔찍했다. 7천만 원은 정말로 사라졌고 그들은 정말로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범인 일당 중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돈은요? 그게 이미 대부분 인출된 상태라.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범인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들을 확보했습니다. 한번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박노인 부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엔 딸 지은도 함께였다. 수사관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노트북과 휴대폰 여러 대가 놓여 있었다. 이게 범인들이 사용한 장비입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켰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게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추출해서 가짜 음성을 만들어내죠. 형사가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사람들이 날 잡아갔어.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 분명 딸의 목소리였다. 이게 가짜란 말입니까? 네. 100% 합성된 음성입니다. 따님의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했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친구들과 놀면서 찍은 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다. 이 영상들을 사용한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박노인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 아니야.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지. 형사가 다른 파일도 재생했다. 아빠, 제발 살려줘. 빨리 돈을 보내줘나 죽어. 모두 지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전부 AI가 만든 가짜였다.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억양, 톤, 감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박노인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 나쁜 새끼들. 어르신, 진정하세요. 범인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처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돈은 이미 사라졌는데.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박노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범인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지나 조사실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다. 젊은 남자였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평범한 얼굴에 무표정한 눈빛. 박노인은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자신들의 인생을 망쳤다. 형사가 말했다. 저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건 실행범입니다. 조직의 말단이죠. 말단이요? 네. 위에 큰 조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조직 범죄입니다. 박노인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후회하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형사가 인터폰을 켰다. 피해자분들이 왔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박노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할 말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박노인은 주먹을 쥐었다. 너 같은 놈이. 어르신, 진정하세요. 형사가 박노인을 말렸다. 하지만 박노인은 유리창을 쳤다. 우리 돈 돌려내. 7천만 원 돌려내라고. 남자는 피식 웃었다. 이미 다 썼는데요. 돌려줄 돈 없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은 이성을 잃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다. 이 나쁜 새끼, 너 같은 놈은. 여보, 그만해요. 순자와 지은이 박노인을 붙잡았다. 형사도 서둘러 그를 말렸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죠. 박노인은 끌려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주저앉았다. 그 새끼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 웃었어. 우릴 보고 웃었다고. 순자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서 울었다. 지은은 벽에 기대어 눈물을 닦았다. 가슴이 찢어졌다. 한참 후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맑은 날씨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순자도 말이 없었다. 월세방에 도착했다. 좁고 낡은 방. 예전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거실 탁자에 앉은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바보였어. 여보, 은행 직원이 말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고 했는데 난 듣지 않았어. 그건 딸 목소리였잖아. 어떻게 의심을 해? 내 딸이 울면서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딸이 걱정돼서 딸을 살리고 싶어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이 부모님을 찾아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빠, 이거 뭐야? 제 적금이요.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가 모은 건데. 아빠, 받아요. 제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SNS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지은은 아버지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받아주세요, 아빠. 제발. 박노인은 봉투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지은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켰다.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가족 목소리라도 의심하라. 송금 전 반드시 본인 확인.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 필수. 박노인은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왜 이걸 미리 몰랐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 박노인은 눈을 감았다. 귓가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제발 살려줘. 박노인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그는 다짐했다. 이제 절대 속지 않겠다고. 한 달이 지났다. 박노인 부부는 새로운 월세방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70대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순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면 손이 부르텄다. 두 노인은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대화가 없었다. 그저 피곤해 지쳐 잠들 뿐이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범인 조직 전체를 검거했습니다. 그래서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이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위해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법정. 박노인 부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5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년간 총 8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은 총 42억 원에 달합니다. 42억. 박노인은 그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다. 자신들만 당한 게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재현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표적 삼았습니다. 검사의 말이 계속됐다. 박노인은 피고인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무표정했다.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박노인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진술해 주십시오. 박노인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40년을 일했고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모두가 박노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살려줘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전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딸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노인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전 이제 70대 노인이 되어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달을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일해야 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 버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입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전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박노인은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순자가 남편을 부축했다. 다음은 변호인 측 변론이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제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피식 웃었다. 반성? 어디서 반성하는 모습을 봤는가?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80대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손자 목소리였어요. 분명 우리 손자 목소리였는데 가짜였대요. 50대 여성은 분노에 떨며 말했다. 제 평생 저축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제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내요. 재판이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다음 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노인에게 한 기자가 다가왔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기자는 물러섰다. 박노인 부부는 법원을 나섰다. 밖은 추웠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가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젠 끝났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재판이 끝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한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충분한 형량인가?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박노인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손해배상? 박노인은 피식 웃었다. 그들에게 돈이 있을 리 없다. 재판이 끝났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다. 박노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법원을 나서며 순자가 물었다. 여보, 이제 됐죠? 이제 우리 마음 좀 편해지겠죠?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범인이 처벌받아도 자신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멈춰섰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여보, 왜 그래요? 그냥 좀 쉬고 싶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 박노인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법 지키고 열심히 일했잖아. 그게 왜 바보예요? 근데 이 꼴이야. 사기꾼한테 당하고 집 빼앗기고 나이 들어 다시 일하고.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이 잘못됐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당하고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은 일어났다. 집으로 향했다. 월세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좁고 추운 방.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SNS를 열었다. 거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 AI 음성 합성 기술 악용 심각. 노인층 피해 집중 대책 시금. 박노인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다. 댓글도 읽었다. 이렇게 뻔한 수법에 왜 속아? 노인들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냐? 나 같으면 절대 안 속는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너희는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 당해보면 알아. 얼마나 정교한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2달 후 박노인은 다시 교도소를 찾았다. 주범과의 면회를 신청했던 것이다. 왜 가려고 해요, 여보? 순자가 물었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교도소 면회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박노인은 유리창 앞에 앉았다. 잠시 후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 김모 씨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김 씨는 유리창 너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김 씨는 피식 웃었다. 쉬우니까요. 그 한마디에 박노인의 주먹이 쥐어졌다. 쉽다고요? 네. 노인들은 기술에 약하고 쉽게 믿고 가족 걱정에 이성을 잃잖아요.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당신 부모님은 없습니까? 있죠.
그럼 부모님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만약 당신 부모님이 이런 피해를 당하면?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전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박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군요. 어르신, 전 그냥 현실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죠. 어르신들은 약했고 전 강했어요. 그뿐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강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힘없는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뺏는 게 어떻게 강한 겁니까?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박노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 7년 살고 나오면 또 똑같은 짓 할 겁니까? 김 씨가 웃었다. 글쎄요. 그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박노인은 유리창을 쳤다. 이 나쁜 놈, 전혀 반성을 안 하는구만. 반성이요? 왜 해야 하는데요? 전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살아남으려고? 남의 인생을 망치면서 어르신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잖아요. 저도 제 인생 사느라 바쁜 거예요.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당신 정말 인간이 아니군요. 인간 아니면 뭔데요? 악마? 괴물? 김 씨가 웃었다. 어르신, 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했고 방법을 찾았고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게 범죄라는 걸 모릅니까? 알죠. 근데 걸리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박노인은 고개를 떨궜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가? 어떻게 어르신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말해보시오.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딸분 SNS를 모니터링했어요. 거기에 음성 파일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로 AI 음성을 만들었죠. 정말 쉬웠어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10분이면 완성돼요. 박노인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어르신 전화번호는 어떻게 구했냐고요? 딸분이 SNS에 아빠 생신 축하해요라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생일 정보가 있었죠. 그 정보로 개인정보 거래 사이트에서 어르신 전화번호를 샀어요. 3,000원이었나? 정말 싸게 샀죠. 박노인은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게 쉽게 개인정보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개인정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김 씨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전화할 때요. 어르신 딸 이름도 불렀잖아요. 지은아, 도와줘 이렇게. 그것도 SNS에서 찾은 정보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어르신,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까요?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의심하세요. 전화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믿지 마세요.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하세요. 박노인은 김 씨를 쳐다봤다. 당신 정말 뻔뻔하군요. 뻔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르신, 세상은 원래 이래요. 속지 않으려면 똑똑해져야 해요. 박노인은 일어섰다.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 화내지 마세요.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박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저런 놈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였다.
교도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소용 없었어. 저놈 전혀 반성 안 해.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갔다 온 거 잘한 거예요. 이제 마음 정리하세요. 마음 정리? 어떻게 정리를 해? 저놈은 7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짓 할 거야. 그건 우리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긴다고. 또 누군가가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 앉은 박노인은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70대 할머니, 손자 사칭 보이스피싱에 5천만 원 피해. AI 음성 합성 범죄 급증 경찰 대응 역부족. 박노인은 뉴스를 읽으며 생각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 그는 결심했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박노인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7천만 원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걸 잃었다. 가족을 믿는 마음, 세상을 믿는 마음. 글을 쓰는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순자가 옆에 앉았다. 여보, 뭐해요? 우리 이야기를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박노인은 계속 글을 썼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당한 일을 상세히 기록했다. 며칠 후 박노인은 그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제목은 70대 노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 수기였다.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안타깝네요. 저희 부모님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범인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박노인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박노인의 글은 계속 확산됐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어르신, 저희 뉴스에 출연하셔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망설였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순자가 말했다. 여보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 스튜디오. 박노인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앵커가 질문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했다. 전 제 딸 목소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AI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카메라는 박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잃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을요. 앵커가 물었다. 지금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노인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라도 의심하세요. 전화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믿지 마세요. 반드시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리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멈춰서 생각하세요. 전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박노인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 한 시청자는 문자를 보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그는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고. 박노인은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다. 제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관장은 환영했다. 좋습니다.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경로당 강당. 10명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박노인은 단상에 섰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청중은 조용했다. 모두가 박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전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박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청중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전화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박노인이 대답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상통화 싫어하던데. 그래도 하세요. 돈이 걸린 문제라면 반드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노인이 질문했다. 만약 정말 급한 상황이면 어떡해요? 그럴수록 더 침착해야 합니다. 범인들은 바로 그 급한 마음을 노립니다. 박노인의 강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다. 노인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노인들이 박노인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영상통화 연습시켜야겠어요. 박노인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발 조심하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여러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니며 강의를 했다. 매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딸 지은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강의하시면 힘드실 텐데.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아빠 건강이. 지은아, 내가 당한 일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박노인은 딸의 등을 두드렸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석 달 후 박노인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무대에 선 박노인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이제는 예방활동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가족의 목소리라도 의심하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송금하려 한다면 말려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경찰관이 박노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최근 3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20% 감소했습니다. 어르신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물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아. 오히려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박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당신도 대단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작고 낡은 월세방이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앉은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의 삶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노인은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날 밤 박노인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썼다. 오늘 강의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다.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막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박노인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박노인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매주 경로당과 복지관을 찾아가 강의를 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르신, 1년 후 근황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박노인은 승낙했다. 촬영팀이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여전히 작은 월세방이었다. PD가 물었다. 어르신,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분들께 강의를 했고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신가요? 박노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은 박노인의 하루를 따라갔다. 새벽 배달일, 오후 강의, 저녁 집안일.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담았다. 강의 현장. 30명의 노인들이 박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가족이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근데 진짜 급한 상황이면 어떡해요? 박노인이 대답했다. 진짜 급한 상황이라면 가족이 직접 찾아올 겁니다. 전화로만 돈을 요구하는 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박노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저번 주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손자 목소리 같았는데 어르신 말씀 생각나서 영상통화 요청했더니 바로 끊더라고요. 박노인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손자 적금을 지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촬영팀은 박노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시간이었다. 순자가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예전보다 식탁이 많이 소박해지셨네요. PD의 말에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먹기엔 충분하니까요. 박노인이 덧붙였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더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엔 돈을 모으는 게 전부였습니다. 노후 준비, 자식 도와주기. 그게 제 목표였죠.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훨씬 더 의미 있어요. 카메라는 박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박노인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노인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가족의 목소리라도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세요. 그게 귀찮고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자주 연락하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외로운 노인들을 노립니다. 가족의 관심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 저녁 뉴스에 나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해야겠어요. 어르신 존경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다니.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는데 이 방송 보고 정신 차리셨어요. 박노인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고통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밤 딸 지은이 찾아왔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아빠, 오늘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박노인은 딸을 바라봤다. 고맙다, 지은아. 아빠, 제가 죄송해요. 제가 SNS에 영상만 안 올렸어도. 박노인이 딸의 말을 막았다.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말했잖아. 하지만 내가 자책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지은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며칠 후 박노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이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어르신께, 저는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던 가족입니다. 어르신의 강의를 듣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의심하셔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저축을. 어르신께서 겪으신 고통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박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순자가 옆에서 남편의 등을 두드렸다. 여보, 봤죠? 당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헛되지 않았어. 그날부터 박노인에게는 더 많은 편지와 연락이 왔다. 감사 인사, 응원 메시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 박노인은 하나하나 답장을 썼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돕고 싶었다. 석 달 후 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어르신,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놀랐다. 제가요? 대학생들한테요? 네. 학생들이 노인 복지를 공부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박노인은 승낙했다. 대학 강의실. 100명 넘는 학생들이 박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단상에 섰다.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떨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다. 여러분은 아마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어르신, 지금도 그 범인들을 원망하시나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원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예방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원망한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범인을 미워한다고 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면 누군가의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달려왔다. 어르신, 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어르신처럼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요. 박노인은 그 학생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박노인은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 다행이네요.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받았어요. 아빠 생각났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박노인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지은이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저녁을 먹고 두 노인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가 나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화면에 박노인의 모습이 잠깐 나왔다. 강의하는 장면이었다. 순자가 말했다. 여보, 우리 나왔어요. 박노인은 웃었다. 그러네. 뉴스는 계속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를 끄고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여보, 창문 닫을까요? 순자가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열어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다. 1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다. 아빠, 제발 도와줘나 잡혀 있어.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절박함.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덜 아팠다. 여전히 아프지만 견딜만 했다. 박노인은 눈을 떴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봤다. 딸 지은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옆에는 강의 사진들.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겠지? 박노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래. 잘 살고 있어. 다르게 살고 있지만 의미 있게 살고 있어. 그는 노트를 꺼내 일기를 썼다. 오늘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젊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줬다. 한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다. 기뻤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집, 자존심.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목적, 의미,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기쁨.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큰 고통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다니. 내일도 또 강의가 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조심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나는 속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지 않도록 돕는다. 그게 내 새로운 인생이다. 박노인은 펜을 내려놓았다. 순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박노인은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실 탁자 위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휴대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박노인은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그리고 그는 준비됐다. 오늘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오늘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 한 번에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라도 반드시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평생이 걸린 문제입니다.